현재 시장의 가장 중요한 뉴스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긴장감입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자세한 상황은 실시간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란의 사이버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에서 전력 공급망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UAE에서 인도로 향하던 대형 컨테이너선이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이란군에게 납치됐다고 합니다. 포르투갈 국적의 선박이고 20명의 선원은 필리핀 국적이지만 소문에 의하면 선박을 차터낸 선박회사의 오너가 영국 국적의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홍해에 이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도 공격당한다면 국제무역과 유가에도 큰 혼란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홍해가 후티 반군에 의해 공격받으면서 그동안 이스라엘은 요르단과 사우디를 가로질러 카타르나 UAE의 항구를 통해서 물류를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헤즈볼라가 드론을 이용해서 지중해로 진출하는 이스라엘의 물류를 공격한다면 이스라엘의 무역 항로는 완전히 봉쇄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었습니다. 185기의 가미카제 드론, 110발의 탄도미사일, 36발의 크루즈 미사일 공격이 있었는데 대부분 막혔고 탄도미사일 7발 정도만 이스라엘 영토를 타격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방어를 위해 제트 연료, 지대공 미사일 요격기, 공대공 미사일 및 이스라엘 방공군이 활용한 기타 군사장비에 1.3빌리언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끌려다니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외무부 장관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우리도 다시 공격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란의 공격이 대체로 실패했고 바이든이 네타냐후에게 미군은 이란에 대한 공격작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반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란의 반격이 이스라엘 본토 공격이었지만 치명상을 주기보다는 보여주기식의 공격이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의 발언에 의하면 새로운 공격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현 시점에서 계속 공격을 감행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유가의 중동의 긴장감이 충분히 선반영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긴장감이 줄어든다면 유가는 5달러 이상 크게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휴전 오보기사에도 그 정도 내렸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정황상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이번 전쟁이 이란과의 전면전으로 확전된다면 올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전 긴장 감전에도 올해 한두 번 하면 많이 한 거라는 분위기인데 금리 인하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은 전쟁으로 인해 지정학적 위기가 확대되면 금리가 8%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월 CPI가 예상치를 웃돈 가운데 PPI는 예상보다 낮았지만 여전히 물가 오름세가 꺾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에 따라 연방준비제도가 섣불리 금리 인하를 개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 전에 6월 금리 인하를 점치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CPI 발표 이후 올 12월에 금리 인하 한 해로 전망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6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CPI 발표 전에 60%에서 현재 22%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이러다가 파월 의장의 12월 승리연설은 역사상 최악의 연준연설 중 하나로 기록될 느낌입니다. 바이든은 이번 데이터로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올해가 끝나기 전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실 현재 누구보다 금리 인하가 필요한 건 미정부입니다. 미국 연방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은 단 3년 이내에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150bp 인하하더라도 이자 지급액이 2025년 말까지 2021년 이후 4년 만에 2배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캐나다는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3%에 달할 정도로 세계 1등입니다. 참고로 1950년 이후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 1년 내에 경기 침체가 없었던 해에는 대부분 증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중국 대형 IT 및 전자상거래 주식인 알리바바, JD, PDD, 바이두 같은 주식들은 비슷한 미국 주식에 비해 실적이나 선행주가 수익 비율 대비 극단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고 많은 투자자가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장은 저평가의 함정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미 중간의 무역전쟁이 더 실화지 궁금합니다. 현재 미국 대선 예상은 바이든이 많이 따라잡으면서 박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이번 1분기에만 자사주를 무려 2.6% 구입했고 이런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해만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중국 경제도 조금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 주식들은 전혀 살아날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정 완성이나 석유 시추 장치 숫자로 보면 올해 높은 생산량 증가를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기술 발전을 감안해도 셰일의 감소율이 30% 정도로 높기 때문에 작년 생산량을 유지만 하는데도 많은 시추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석유 회사들이 돈 버는 게 배가 아팠는지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토지 내의 석유 시추에 대해 로열티나 토지 수수료를 100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12.5%에서 16.7%로 올리는 건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토지와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행이라면 걸프만의 해양 시추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주정부나 사유지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연방정부 땅에서 시추하는 업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북극 쪽 석유 시추를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인 계획을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알래스카 석유 매장량의 절반이 개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IEA 데이터에 따르면 이란의 3월 석유 생산량이 지난 5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아래서 이란의 경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일 정도로 이란은 아무런 제약 없이 석유를 수출 중입니다. 자국 석유 생산은 환경과 기후 어젠다를 이유로 제한하면서 물가 상승을 염려해 하마스의 뒷배인 이란의 석유 수출 제재는 느슨하게 하는 바이든의 정책이 아이러니합니다. 또한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제재 마감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멕시코에서 베네수엘라 정부와 비밀리에 회동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산 원유도 서방이 정한 가격 상한선에 상관없이 $15나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석유 제재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못하는 건지 제재하는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IEA는 2025년 석유 시장 예측을 발표했는데 늘 그렇듯이 계속해서 수정본을 발표하겠지만 수요와 공급의 편차가 조금 뜬금없습니다. 석유 시장 예측에 관해서 IEA는 완전히 신뢰를 잃은 느낌입니다. 오펙은 4월 리포트에서 올해와 내년도 수요 예상을 변경하지 않았지만 비오펙 국가들의 생산량 증가 예상을 다소 하향 조정했습니다. 스코시아뱅크는 비오펙 국가들의 생산량이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에 피크를 찍을 거로 내다봤습니다. 더 이상 석유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자금 조달을 중단하겠다던 영국의 유명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요즘 유가가 오르니까 세상은 아직 석유가 필요하다면서 다시 석유 기업들을 커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웃긴 건 불과 2달 전만 해도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는 에너지 회사에 대한 대출을 더욱 광범위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대 독립 석유 트레이딩 회사인 스위스 비톨은 올해 전 세계 수요가 작년만큼 빠르게 증가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헤지펀드 시타델은 시장이 매우 타이트해지고 있다면서 석유 시장에서 오펙이 확실히 통제권을 되찾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에릭누텔 펀드의 탑10 홀딩 주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밌는 점은 현금을 20%나 들고 있는데 최근에 그동안 많이 오른 CNQ, ATH, MEG를 팔았다고 했는데 그 현금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주식을 살지 궁금합니다. 여전히 석유 섹터에 수많은 업체가 난립해 있고 유가 상황이 개선되다 보니 올해도 계속해서 M&A 붐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석유 ETF에서 자금이 크게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사는 쪽도 파는 쪽도 현금 들고 관망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금 시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생산자들의 자체 감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생산 과잉과 계속해서 말썽 중인 프리포트 LNG 수출 터미널 문제 등으로 더 많은 감산이 필요하다는 전망입니다. 높은 유가로 페르미안 생산자들의 원유 시추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천연가스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 페르미안 유전 쪽과 허브의 천연가스 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가스 생산량이 많은 페르미안 생산자들은 죽을 맛입니다. EIA에 따르면 올해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처음으로 석탄보다 저렴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와 내년에 전력 소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할 예정이고 가격이 저렴한 만큼 천연가스의 수요도 대폭 증가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페트로브라스 룰라 대통령이 거센 반발 때문인지 한 발짝 물러나 CEO를 바꾸겠다는 계획을 번복했습니다. 추가 배당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 중인 것 같은데 좋은 소식이 나올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페트로탈은 1분기 생산량을 발표했는데 하루 18,518배럴로 예상 전망치를 맞췄습니다. 3월에 완성한 새 유정은 예상처럼 괜찮은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고 5월에도 새 유정이 생산에 들어갑니다. 가이던스 기준유가가 $77고 유가 $3 상승당 FCF가 $10밀리언 늘어나기 때문에 유가 급락이 없다면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작년 3분기처럼 특별 배당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4월 첫 한 주일 생산량은 하루 평균만 9,250배럴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2분기 생산량은 1분기를 넘어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페트로탈의 가장 큰 리스크는 지난 6년 동안 대통령이 5번이나 바뀐 페루의 혼란한 정치 상황과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지역 원주민의 무리한 요구 같습니다. 발루라 에너지 1분기 생산량 발표를 했는데 하루 평균 21,900배럴을 생산했습니다. 올해 가이던스가 21,500배럴에서 24,500배럴로 당장은 예상 전망치 하단이라 조금 아쉽지만
1분기 마감 생산량은 하루 2만 3천 배럴을 돌파해서 상승 여지가 있습니다. 부채가 전혀 없는 회사고 1년 반 동안 주가가 8배 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들고 있는 현금만 시총의 거의 반 정도입니다. 그 돈으로 올여름에 태국의 해양 천연가스 유전을 인수할 생각인데 가능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 돈으로 주주환원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태국은 자본 유출에 대해 10%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약간 단점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 말 매장량 리포트 대비 작년 말 리포트를 보면 유전이 거의 평균 2년 정도 생명연장을 했습니다. 올해만 거의 90% 올랐을 정도로 단기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브렌트 유가가 $80 이상을 유지해준다면 여전히 많이 저평가로 보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